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며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고밀 개발이 전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인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정치국 위원으로 거론됐던 김여정은 후보위원회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카페와 노래방, 유흥업소 업주들이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각각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3,260까지 치솟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역대급으로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 코스피 상승세를 눌렀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는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당시 야당 관계자의 이른바 헤드로 긁은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통합 추진 주장에 대해 이러다 콩가루가 된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에서 이란 자금이 동결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탓이라며 불법을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하고 회복, 포용, 도약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격차를 줄이면서 선도국가 도약의 길로 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은 25분간의 연설 동안 경제를 29번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했고 민생 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전 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짧게 언급했고 북한에는 새로운 제안보다 코로나 방역 협력을 다시 촉구하면서 비대면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새해 구상부터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석 기자입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차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요 억제에 중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 방향도 공급 확대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그간의 발언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이거나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시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거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2% 폭등하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원인 1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더니 선거를 앞두고 뒤늦은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언급 이후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선 어떤 형태로든 사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당장 거론되는 방안이 양도세 완화입니다. 하지만 당정은 즉각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인지 송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 유도를 하나의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6월부터 적용되는 중과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병욱 의원도 최근 이런 내용을 당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에는 양도세 완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물을 좀 내놓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정은 즉각 양도세 인하 방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고 기획재정부도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를 완전히 제외한 주택 공급책은 쉽지 않을 걸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설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그동안의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한 셈이라는 뜻이지만 현 정부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공급 확대,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집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건 주택 공급의 속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속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최근 이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패스트트랙 가동까지 언급한 상태죠. 사실은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셈이고 이제 속도전에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빠르고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국토부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공급 대책들은 역세권 과밀 개발, 서울 전체 면적의 3.3%인 준공업 지역 정비 사업, 또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높이기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의 첫 단추부터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이 큽니다. 역세권이 되었든 저층 주거지가 되었든 중공업 지역이 되었든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을 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의 성과가 특히 지하철역 인근은 상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갈등 조정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결국 땅 가진 사람들이 땅을 내놔야지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단지 아파트 건축과 비교해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지으면 상대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죠.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주택 문제의 출발점이 고가 주택, 아파트 뭐 이런 거잖아요. 정책을 접근하는 방식은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그쪽으로 집중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주택 정책의 방향을 공급 확대 쪽으로 바꿔도 신속한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 방향을 공급 확대로 전환한 건 바람직하지만 결국 주택 공급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정책의 내용 자체로만 보면 좋거든요. 공급 정책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살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이란 게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공급 확대를 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미 있는 집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한 듯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조만큼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로나로 만남이 어렵다면 비대면 대화로 그리고 방역 협력을 통한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북한의 비대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비대면 회담 방식으론 2018년 설치된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나 이산가족 화상상봉장을 활용한 화상대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윤건영 의원도 전 세계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남북이라고 안 될 게 어딨냐며 북한이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제 방역 협력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모든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큰 패키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협력만 가지고는 성사가 힘들고요. 또 북한 내 보건 위기 상황을 드러내는 것에는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핵주먹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겠다는 거냐며 임기 말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진행된 북한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집권 10년 차에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최고의 권력 반열에 오른 겁니다. 반면 지난해 후계자설까지 나왔던 김 여정은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서도 배제돼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정우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휘에 올랐습니다.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총비서는 1966년 김일성이 소련의 서기장을 보고 도입해 30년 가까이 맡았고 1997년 총비서가 된 김정일은 사후 영원한 총비서로 불렸습니다. 2012년 4월 제1비서가 된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위원장으로 불렸는데 집권 10년 차를 맞아 최고위직인 당 총비서가 된 겁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지휘 격상을 예상했던 2인자 김여정은 정치국 위원이 되긴커녕 기존의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여파로 대남, 대미 라인으로 꼽히던 김영철과 최선희가 강등된 상황에서 김여정도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보인 거란 분석도 나왔지만 이른바 백두혈통인 만큼 입지와 위상은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대남 대미 라인에 대한 문책의 성격이 하나 있고요. 2인자로서 대내외적으로 지나치게 주목받는 것을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와 검열을 주도하는 당 조직지도부에서 김정은의 그림자로 불리던 조용원 1부부장은 최고 요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고속 승진하면서 최측근 실세란 위상이 확인됐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어젯밤 혹한속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포착돼 우리 군은 예행 연습일 가능성을 포함해 정밀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으로 41일 만에 4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 허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아직은 경계를 풀 때가 아니라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수용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방역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 스포츠 시설들의 핀셋 영업 허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아직 확실히 꺾이지 않아 거리두기 완화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가 41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한파가 닥친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또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신규 환자 4명 중 1명은 감염 경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인 소규모 접촉에서 전파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만큼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살얼음을 걷는 국면이다라고. 실제 현재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면 일주일 뒤 600명이
생활 방역 수준으로 완화하면 4주 뒤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만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여러 차례 고발하고 운영 중단 명령까지 내렸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의 교회 두 곳에 대해서는 결국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4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진주의 한 기도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출입구에 오늘부터 열흘간 운영 중단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교회 측은 오늘 새벽 신도 200여 명과 함께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청이 지난 주말 내린 운영 중단 명령을 어긴 겁니다. 부산 강서구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해부터 대면 예배를 강행해 모두 7차례나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버스에도 백화점에도 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오직 교회만 하는 것이 과학이냐? 지자체의 9차례 고발과 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의 또 다른 교회에도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차례의 행정 지도와 강제 해산 조치를 당하고도 대면 예배를 해오던 경남 진주의 한 기도원에서는 34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시설 방문을 부인하거나 연락 두절, 휴대폰 전원 차단 등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주시는 오늘 해당 기도원을 폐쇄하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은 좀 주춤해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 긴 터널 속에서 피폐해져가는 민생 현장의 모습은 갈수록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돌아볼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만 오늘 일단 몇 군데 현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꽃 재배 농민들이 애써 키운 꽃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화가 난 농민들이 꽃을 불태우는 행사에도 나섰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화훼 공판장. 성난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꽃을 짓밟고 남은 꽃다발에 불을 붙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졸업식 등 여러 모임이 줄어들면서 꽃 소비가 바닥을 치자 팔리지 않은 꽃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김해 화훼단지 농가들은 2019년에 1억 5천만 원 수익을 올렸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에는 1억 원 가량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인건비도 못 건지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1년째 계속되자 최근에는 유지비라도 아끼기 위해 꽃밭을 갈아엎거나 아예 베어내는 농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불 떼고 관리하고 매 약 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버린다는 게. 음식점이나 카페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도 드러냅니다. 재난지원금을 왜 우리 농가들은 좀 지원을 안 해주나, 이렇게 죽을 판인데 왜 농가들은 그렇게 좀 지원을 안 해주나. 그런 코로나19 터널 속에서 화훼 농민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집합 금지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는 유흥주점과 카페 같은 자영업자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장기간 강제 휴업을 하면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서 강제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서울 핵심 상권 상인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휴업 정책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텅 빈 술집, 임대료는커녕 전기세도 밀린 지 오래입니다. 체납이 쌓이자 지난달 말부터는 업주들에게 법원의 건물 강제인도 명령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가라는 겁니다. 서울 이태원 한복판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열었지만 영업은 한두 달밖에 하지 못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마저 모두 사라지자 지난주 폐업했습니다. 집으로 소장으로 날라와요. 압류됐다고. 임대료 아예 전혀 낼 수가 없었고 명도 소송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 한두 군데 업장이 아니죠. 하지만 언제 영업 제한이 풀릴지 보상이 나올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 이태원 업주들은 비슷한 처지의 홍대와 강남 등 다른 지역 상인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민심이 오죽했으면 각 단체별로 죽지 않으면 살기로 자영업자들이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어야 됩니까? 카페 사장 연합회는 소속 회원 200에서 300명을 모아 정부에 1인당 500만 원씩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을 앞두고 영업 제한 업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오늘 소상공인 90만 명이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의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헬스장을 포함한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은 200만 원.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지난해보다 벌이가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아무 대책이 되지 않는 데다 그나마도 나는 왜 빠졌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이후 하루 매출이 4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던 카페 사장 윤모 씨. 오늘 버팀목 자금 2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눈덩이 적자에 한숨이 앞섭니다. 감사하긴 한데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당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돼 5주째 문을 닫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29살 김민재 씨. 버팀목 자금 최고액인 300만 원 대상이지만 헬스장 문을 여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운영하지 말고 300만 원 받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거는 사실 저희한테는 크게 의미 없는. 폐업 수준의 영업난을 겪고 있지만 직원 수가 많거나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소상공인들은 형평성이 안 맞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다 같이 힘든데 저희도 다 영세업자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를 벌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마진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장사인데. 저희 같은 데는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뒤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의 지원금은 아직 집계가 안 돼 오는 25일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약속했고 11월 말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어디서 누구부터 맞을지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이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 이 선택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우선 접종 대상자 선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최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정시설 수감자 등 9개 군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노인층과 의료진 외에 50세에서 64세 장년층까지 포함됐습니다. 3,200만에서 3,600만 정도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그런 명단과 또 규모에 대한 파악을 지자체, 관계부처, 관련 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종은 크게 2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독감 백신처럼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방안과 콜드체인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는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전 국민의 60에서 70%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접종 계획은 이달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백신의 효능과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현재 확보한 5,600만 명분 외에 추가 확보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다음 달 말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게 접종 뒤에 몸의 반응이나 혹시 모를 부작용이겠죠. 미국에서 15만 명이 접종을 마쳐서 반응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접종을 마친 한 재미교포 의료진의 화상 인터뷰를 바탕으로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동병원 임상심리사인 장진아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이런 독감 이런 접종 받을 때보다 덜 아팠거든요. 하지만 지난 8일 2차 접종 때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엊그저께 맞았을 때는 오한이 근육통이 약간 몸살 증상처럼 오더라고요. 부작용을 우려했는지 물었지만 이미 안내받은 증상들이어서 걱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장 씨는 그러면서 자신보다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를 감염에 대한 걱정이 좀 줄을 수 있어서 저 때문에 또 혹시 부모님이 걸리시면 어떡하나 항상 그런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장 씨처럼 2회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맞고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10만 명당 1.1명꼴입니다. 정부는 해외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해 국내 승인과 접종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엿새 동안 한파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물탱크와 소화전이 터지는 등 동파가 속출해서 겨울에 물난리가 이어졌고 이 여파로 인근 빨래방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숭어 양식장도 한파 피해를 비껴가지 못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은데 한파는 내일부터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역대급 혹한에 맞췄습니다. 소화전에서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아파트 복도는 물에 잠겼고 계단은 폭포로 변했습니다. 계속된 한파에 아파트 소화전 밸브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진 겁니다. 엘리베이터 다 확인했어요? 경기도 의왕에서도 아파트 옥상 물탱크가 동파되면서 5톤의 물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돗물이 흘러내리다 얼어붙어 아파트나 건물 외벽에 수십 미터 길이의 고드름을 만든 경우도 있었죠. 소방대원이 밧줄에 매달려 도끼로 얼음을 깨거나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드름을 떼어냈죠.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신고된 계량기와 수도관 등 동파 사고만 7,5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속출하는 동파 사고에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셀프 빨래방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기다리는 일 없어요. 기다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일이 진짜 드물거든요. 한파 이후로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늘었네. 30% 정도는 더 는 것 같고요. 근처에 다세대 가구가 많은 서울 중구의 빨래방입니다. 이곳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 8대가 모두 이렇게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얼거나 세탁기가 얼어붙어 빨래방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세탁기 수도관이 어는 바람에 세탁기를 지금 못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4일, 5일치 밀린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수관이 얼어 역류할 경우 저층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세탁기 사용을 자제시키기도 했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능한 한 윗세대는 며칠 동안 그 빨래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지금 안내가 나오고 있고 남쪽의 양식장도 혹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남 무안과 전북 고창 등에서 양식 중인 숭어가 10만 마리 넘게 폐사했죠. 영하 14도까지 됐어요. 수십 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급 한파가 전국 각지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엄동설한이 이어지던 지난주 길을 잃은 남자아이가 편의점에서 보호를 받다가 부모 품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이 실종 위기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일조를 한 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티셔츠 차림의 남자아이가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에 몸이 꽁꽁 얼어붙은 아이가 괴로워하자 편의점주는 아이를 계산대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카운터로 불러가지고 난로가서 앉혀놓고서 내가 이제 옷을 벗어서 폭 싸매놨지. 얘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새벽에 잠시 집을 비운 부모를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고 편의점을 찾아 들어온 겁니다. 경찰에 인계된 아이는 그제서야 부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헤매던 여자아이는 편의점에서 몸을 녹였고
최근 아동학대 피해자들도 편의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골목마다 촘촘히 위치해 24시간 운영이 되는 데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아동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과 손잡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계산대엔 아동학대 긴급신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아동에 대한 관찰과 주저없는 신고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3년간 한 편의점에선 어린이 80명이 부모를 찾았습니다. 편의점이 아동 안전을 지키는 동네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한 남성이 유치원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근처에 있는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났는데요. 결국 차가 전복되면서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전조등을 켠 택시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사거리를 지납니다. 택시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경계석은 지하철 역사 입구까지 30m 이상 굴러갑니다. 하나 뒤집어지면서 저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새벽 6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간성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던 29살 A씨가 사고를 낸 장면입니다. 사고를 내기 직전 인근 유치원에 무단 침입했다 경찰에 붙잡혔던 A씨는 순찰차에 타기 직전 경찰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시동이 걸린 택시를 타고 달아났지만 100여 미터를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는 얘기를 했답니다. 약간 취해 있었고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관이 A씨를 놓친 이유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후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출국을 막기 위해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작된 공문서를 이용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무산된 건 재작년 3월 23일 0시 10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0시 8분에 내고 2분 뒤 김 전 차관 출국을 제지했습니다. 그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연락 받고서 출국 직전 거의 몇 분 안 남기고서 그런데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엔 당시 수사 예정이던 뇌물수수 혐의 대신 6년 전 무혐의 처리된 성폭력 사건 번호가 적혔습니다. 찍혀 있어야 할 출국 금지 요청 검사의 소속 기관장 직인도 없었습니다. 6시간 뒤 대검 조사단이 법무부에 낸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 번호가 적시됐습니다. 닷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에 명운을 걸라고 한 직후 이뤄진 일입니다. 조직에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본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기초로 출국 금지를 판단한다며 해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이 개인이 역대급으로 사들이면서 오전 한때 코스피는 3,260까지 치솟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서 상승세를 눌렀습니다. 이 개인은 빚까지 내서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3,200선을 돌파한 뒤 널뛰기 끝에 소폭 하락한 3,148.45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인 4조 4,921억 원을 순매수한 개인들이 장 초반 폭등을 이끌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76억 원, 3조 7,432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급등락 속에 9만 원을 돌파했고 현대차도 애플과 협업 가능성으로 10% 넘게 뛰었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감안하면 1분기 중에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 자체는 조금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건 좀 사실인 것 같고. 금융당국은 우리 증시가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했다면서도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를 우려해 시중은행과 긴급 대출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새해 들어 일주일 새 은행 신용대출은 4,500원 정도로 불어났고 마이너스 통장도 7,400여 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금융권은 이렇게 늘어난 대출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신용대출을 추가 규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당대당 합당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논의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내 일각의 당대당 통합론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실패에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비공개 회의에선 당 후보를 내기도 전에 밖에서 후보를 찾는 것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철수 대표의 합당이나 입당을 불출마의 조건으로 내건 오세훈 전 시장, 당대당 통합을 주장한 정진석 공관위원장 모두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안 대표와 오 전 시장 두 사람 간의 단일화 논의로 흐르는 걸 경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모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떠한 형태의 단일화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인데 2011년 보궐선거 출마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과 내일 만날 예정입니다. 여권에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안 대표를 겨냥해 갈짓자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고 우상호 의원은 야권 단일화가 과거 경험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오는 27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 후보자가 야당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서 압박하는 이른바 헤드록을 건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법무장관이 법정에서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25일 국회 본관 6층 의원과 사무실 앞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에선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24명, 여당 측은 박범계 후보자와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후보자의 공동폭행 혐의 핵심 증거는 국회 본관 6층 CCTV 화면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후보자가 양팔로 한국당 당직자 A씨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내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회의를 열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해당 영상만 가지고는 사실관계를 가리기 어렵다면서 CCTV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피고인으로 법정 서게 되는데 혹시 이해충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정리해서 나중에 청문회 때 말씀드릴게요. 박 후보자의 재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27일 이전에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형사법정에서는 첫 피고인이 됩니다. TV조선 김태현입니다. 이란에 납포된 우리 유조선과 선원 석방을 위해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현지에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선박은 환경오염 때문에 납포했다고 하면서도 동결된 원유 대금 70억 달러부터 해결하라고 나오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우리 유조선과 선원 석방 협상을 위해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란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명확히 현장에서 제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최 차관은 어제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을 만나 억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아락치 차관은 선박 납포는 환경오염 때문이라며 사법부 결정 때까지 어디로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은 관영 매체에 한국이 미국에 굴복해 자금을 동결했다며 납포 목적이 사실상 동결 자금 반환에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란 정부 내에선 이란이 의약품과 백신 구매가 간절할 때 이란 자금을 묶어둔 한국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경 기류를 접한 우리 대표단은 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란 최고 지도자 측과의 만남을 추진 중입니다. 이란에선 종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 선박을 납포한 혁명 수비대 역시 최고 지도자의 명을 따르는 만큼 우리 정부 대표단과 하메네이 측의 협상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미 의사당 난입 사건의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이제는 펜스 부통령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을 조장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탄핵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지나는 운구차를 향해 동료들이 예를 갖춥니다. 시위대의 둔기에 맞아 끝내 숨진 경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It's just mind-boggling and it's disgraceful for us. 백악관도 성조기를 내려달아 조의를 표했지만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극우주의자들은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했다는 이유로 펜스 부통령에게 분노를 돌렸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총사령 집행부대를 대기시켜라, 펜스가 첫 목표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All I can say is I'm so disturbed what Vice President Pence did.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꼴로 트럼프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고 6명가량은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주 방위군 출동을 연방정부가 승인을 안 해 90분이나 지체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Our guard mobilized and was ready, but we couldn't actually cross over the border into D.C. without the okay, and that was quite some time. We kept. 사이만 의회 경찰국장은 주 방위군 투입을 윗선에서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회의 이틀 전부터 주 방위군의 대기를 요청했지만 보안당국 관리들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공포스러울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보름 만에 1,00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에 4분의 1은 미국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1월이 최악의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누적 사망자가 13만여 명에 이르는 멕시코는 산소통이 귀해졌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산소통을 채우려면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Pero ahora con este problema de la pandemia, pues hemos estado aquí hasta hora y media, 2 horas, o más tiempo algunas otras personas. 지구촌 내 코로나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0만 명 늘어났는데 처음엔 44일이 걸렸지만 38일, 21일, 16일 등으로 짧아지다가 이번엔 보름 만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확산세는 되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가 2,225만여 명으로 4분의 1에 달합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193만여 명, 미국은 37만 명이 넘습니다. I've been here 21 years. And I've seen more people pass away in the past couple weeks, really, than I almost like it combined in all of my career as a nurse. 이런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예배를 진행하는가 하면 지금 여름을 맞은 남반구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던진 이들이 해변으로 몰립니다. 미국은 지난 6일 일어난 의사당 폭동이 슈퍼 감염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최악의 1월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 CES가 잠시 후 개막합니다. 코로나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미리 보는 CES 이상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컴퓨터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국적이던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시장 대신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오늘부터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So now CES 2021 is making history, and I'm so excited that you're part of it. It's our first ever all-digital event. 이번 CES는 코로나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지난해 4,400여 개에서 1,900여 개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전시회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과 5G, 모빌리티 등 5가지. 5G와 접목해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 내부에서 화상회의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맞춤형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선보입니다. 드론과 통신을 결합한 미래형 주유소나 드론 배달 등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공개되는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참가 기업을 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볼거리입니다. 당장 개막 첫날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의 꽃으로 불리는 TV를 놓고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 디지털을 컨셉트로 전 세계 기업들이 신기술을 펼칠 이번 CES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최근 기술 발달로 그리운 스타의 모습을 다시 보고 또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는데요. 이 반가움이 앞섭니다만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됩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무대 뒤로 반주에 맞춰 뛰는 고 신해철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홀로그램으로 부활해 가수들과 협업 무대를 펼친 겁니다. 모습뿐 아니라 생전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분석하고 합성해 새로운 노래도 불러냅니다.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래퍼 투팍과 마이클 잭슨 등이 기술로 복원돼 무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팬들은 고인이 된 스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 감동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고인을 되살리는 행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 존중 이런 거보다는 그 오락의 대상거리로 삼는 경향이 너무 심해진다면 삶과 죽음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또 고인의 저작권과 초상권 등에 대한 유족의 동의 문제와 복원된 자료에 대한 오남용도 우려됩니다. 아무 노래나 매칭을 시켜서 공연하게 하는 것이 음악 정신들을 과연 제대로 살리는 것인지에도 좀. 실제 2014년 사망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유서에 25년간 자신의 생전 모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추모와 잊혀질 권리.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바흐의 명곡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감상하던 남자가 음악을 꺼버립니다. I can't enjoy it. I can't because you can't. 수화학교 교사와 청각장애 여성의 사랑을 그린 영화에서 두 사람은 부대끼고 좌절합니다. 남자는 침묵의 세계에 갇힌 연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애쓰지만 그 벽은 높기만 합니다. 바흐 협주곡에서 두 대의 바이올린은 선율을 서로 바꿔 따로 연주하면서도 대화를 주고받죠. 독주자만 빛나는 낭만주의 협주곡과 달리 공존과 조화를 말합니다. 두 주인공도 이처럼 마음을 열어 하나가 됩니다. 마음속 금은고, 심금이라는 말도 있듯 사람들은 악기 하나쯤 품고 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려면 말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현을 건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1년 전 대통령 신년사의 키워드가 포용, 공정, 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과연 그러했는지는 의문이죠. 그리고 그 세 단어가 오늘 신년사에서 다시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의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가장 중요한 대국민 소통의 장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공감일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딘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대통령은 또다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제, 일자리, 방역을 두루 자랑하면서도 요양병원과 구치소,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신년사가 을에 희망을 말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희망은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개발 선언을 포함해 핵을 36번 언급했습니다. 그 전술핵이 어디를 겨냥할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한마디 경고도 없이 다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선의가 그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전해졌다면 이럴 수는 없을 텐데 대통령은 아직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포용과 상생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작 이념과 진영으로 깊이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한 포용과 상생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통과 대화, 협력과 상생이 시급한 곳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라는 사실을 말이죠. 1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신년사 유감이었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꽤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도까지 오르면서 11일 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추위가 풀리면 미세먼지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밤에는 다른 서쪽 지역까지 먼지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까지는 서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최고 5cm까지 쌓일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눈구름을 살짝 비껴가면서 눈이 날리기만 하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